계약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래, 가처분까지는 그렇다 쳐요. 가처분까지는 나도 마음이 상한 게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불륜을 했다 봐요. 아내가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해요.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불륜도 등급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간녀가 있어요. 야, 이제 들켰으니까 잘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마누라는 나였어. 남편이 불륜을 해서 상간녀를 이제 잡아냈어요. 근데 상간녀가 생각보다 못생겨서 놀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분 나빠하는. 아는 변호사로 더 유명하신 이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Y스트릿도 네, 아는 변호사가 그렇죠. 됐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변호사님 중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라든지 어떤 네. 뭐 이런 쪽 말고는 네. 구독자가 거의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한문철 변호사님과 정치 유튜버 몇 분 계신 분들 네, 빼면은 제가 거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커리어도 독특하시고. 굉장히 좀 독특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이도 셋. 아이도 셋, 딸이 셋입니다. 저도 딸 셋인데. 반갑습니다. 다들 셋 정도는 키우시지 않아요? 셋은 기본이죠. 그죠, 요즘 셋은 세 명은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죠. 네. 애 하나 정도는 이제 한 팔로도 키우고. 네. 우리 변호사님이 네. 요 책이 작년 11월에 나온 거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네. 약간 요거는 이제 에세이이기도 하고 네. 논어에서 나온 나의 이입. 네.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네네. 저의 삶과 제가 뭐 다양한 사건을 하면서 다뤘던 다른 사람들의 삶,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약간 네.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이제 센 언니라는 표현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세요? 근데 저는 전혀 세지 그러세요? 않은데. 아니 근데 뒤에 네. 인생은 원래 빡세다. 그쵸. 근데 그거는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인생은 정말 빡세거든요. 단 하루도 정신줄을 놓으면은 내 인생이 정말 방향이 확확 바뀌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고 많은 분들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좀 세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과 비교했을 때 결코 세지 않다. 근데 되게 빡세게 인생을, 그러니까 갓생을 살고 계시는. 그쵸. 갓생인데 저는요, 사실 그것도 원래 고전에 다 답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인생은 원래 빡세다 그 말을 드렸지만 네. 소로우 선생님,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 선생님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강인한 스파르타인으로 살아서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한다. 세죠? 진짜 세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골수를 빼먹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골수를.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내가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골수가 아니라 큰일 나지. 내 삶을 정말 온전히 내 것으로 살고 싶으면 그 이제 골수까지 빼먹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김없이. 근데 그러려면 강인한 스파르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그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놓으면 네. 뭐 꼰대 이런 소리를 꼰대죠, 들으니까. 꼰대. 네. 근데 이것도 또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네.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게 또 힘들고 좀 이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요 책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3분 정도 꼽아가지고 요 책도 선물을 해드릴게요.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우선은 좀 몇 가지 좀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법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가 뉴진스 또 이제 하이브 어도어 요 뉴진스와의 갈등, 이제 민희진 씨 갈등 몇 차례 저희도 콘텐츠로 좀 다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가장 최근에는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내걸었던 가처분 신청이 있었죠. 네. 전속계약 효력 유지 네. 확인해달라. 그래서 뉴진스가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네. 일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번 법원의 결정은요, 제가 이제 변호사이긴 하지만 어떤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과는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었다.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들이 봐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랑 친구끼리 약속을 해도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네네네.
근데 나의 어떤 내가 뭐 불편해, 제가 싫어졌어. 그렇다고 해도 했던 약속은 거기에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약을 파기할 만큼 그런 신뢰 관계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뉴진스의 주장만으로는 뭐 인사를 안 받았다라든지 아티스트로서 그쵸. 뭐 예의를 갖추지 않아줬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리고 뭐라 제일 주요했던 게 그 민희진 씨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민희진 씨를 대표로 해임하지 말고 대표로 그쵸. 유지시켜 달라. 그 주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희진 대표 아니면 안 된다. 그죠, 그죠. 근데 법원에서는 그 배척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권한이 없고 월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기들이 이제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한 건데 사실 그거는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예전에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감독. 네네. 나는 그 감독 아니면 안 뛰겠다. 아, 이래가지고 시카고 불스에서 그 감독과 계속해서 이제 갔던 사례도 있는데 음. 물론 그거는 이제 구단과의 조율을 통한 거고. 그거는요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전혀 별개의 문제를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구단에서 들어준 거죠. 그냥 근데 호의로. 안 들어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원하는 이 감독이 팀을 네. 떠나면 나도 팀 떠나겠다. 네. 근데 남아있는 계약 기간은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과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한 거고 마이클 조던 케이스는 구단주가 뭐 마이클 조던을 붙잡기 위해서든 어쨌든 들어준 것뿐이고 뉴진스 사건은 어도에서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들이 그냥 무시를 당했다 혹은 본인들의 컨셉을 카피당했다 이것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무시했다라는 것도요. 물론 될 수 있죠. 근데 그 증거가 부족하고 네. 소명이 잘 안 됐고 그리고 그런 단일 사유만으로는 아직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그런 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컨셉 카피. 네. 그거는요. 그것도 문제는 될 수 있어요.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신뢰관계를 깰 만큼의 그런 뭐 카피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아무튼 가처분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도어 측의 가처분이 인용된 거죠. 근데 뉴진스 측은 일단 끝까지 싸우겠다 하더라고요. 개별 활동, 독자 활동은 안 하겠지만 본안 소송 간다. 네, 본안 소송에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 네.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건 누구라도 소송상 권리는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가처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안 소송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이 붙은 거니까 네. 당연한 수순이긴 해요. 근데 최소한 가처분이라는 게 낫잖아요. 네. 임시 지위를 정해줬잖아요. 그럼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 뉴진스의 행동은 가처분 결정이 나고 서도 그 다음에 있던 홍콩에서 있던 어떤 행사, 예, 행사에 콘서트, 예. 참석을 했어요. 그죠, 그죠. 뉴진스가 아닌 NGJ인가 NJG. NJG라는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법원의 결정도 사실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안 따르면 뭐 하루당 얼마씩 배상하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문에 그런 게 붙어 있다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그러면 일단 본안 소송까지 본인들이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당연히 권리가 있죠. 거기에서 네. 이길 가능성은 그럼 높지 않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처분의 결과는 물론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는 있죠. 근데 가처분에서 네. 가처분도 되게 본안처럼 붙는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다 제출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서 이미 1차적으로 패배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안에서 더 제출할 증거가 뭐가 있을까? 뭔가 새로운 증거. 더 더 강력한 강력한 거.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있었다면 안 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동일한 증거라면 거기다가 주장을 뭐 세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도 이제 기자생활, 경제부 기자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적으로 힘들고 안 좋은 거는 그거고 법적인 계약은 당연히 구속력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부모님들도 뭐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옆에서 같이 이제 소송을 대행해주는 법률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뉴진스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계약은 파기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조언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뭐 변호사 그러니까 원고 피고가 붙어서 네네. 항상. 서로 다른 대척점에서 주장을 하겠죠. 네. 근데 정확히 뉴진스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다른 법적인 다른 뭐 연애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 말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복잡한 사정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법리 말고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심적인 건 있을지언정 법원에 가면 법리로 그냥 판단 받는 거잖아요. 그죠. 판단 받죠. 근데 소송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동안에 네. 어도어 측과 어떤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활동을 못 하게 되죠. 이게 또 민사죠, 이거는. 지금 민사죠. 민사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형사보다. 오래 걸리죠. 지금 가처분 나왔고 본안 1심, 2심, 3심까지 만약에 가면 뭐 3년 그 이상, 그렇죠. 뭐 5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그러면 음. 뉴진스의 계약 기간이 원래 이제 최초에 7년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알기로 한 5년은 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년 이상은 네. 그 사이에 이런 소송을 한 3년 흘러간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속 기간은?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만약에 패소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뉴진스 쪽에서 패소를 한다. 네. 그러면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위반하는 행동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네. 계약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그 전속 기획사 쪽에서는 뉴진스라는 결국은 상품이잖아요. 네. 이 상품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소송하는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거기에서 계약상에서 어떤 의무 위반한 게 있다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 뉴진스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 공장이라고 예를 들면 물론 네. 이제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3년 동안 공장 문을 닫고 있었다.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까지 그렇죠. 물수 그것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음. 뉴진스의 그 기자회견 저도 다 봤습니다만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점은 너무 많이 상했나 봐요, 그 친구들이. 네, 마음은 확실히 상한 것 같고요. 예. 인간적인 신뢰 관계는 뭐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약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주변에 좀 괜찮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5명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도 주변에 어른들도 있고, 있을 네. 거고 법률가들도 법률가도 있고. 그것도 이제 뭐 법률사무소 어디 한 군데만 물어보는 건 또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소송 기간 동안 활동을 안 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떤 뭐 광고라든지 음. 또 이제 소속사가 맺었던 거라든지 음. 위약금이 뭐 일각에서 뭐 5천억이네 6천억이네 이럴 수 네. 있단 말 얘기 네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천문학적인 위약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모든 것은 계약서에서 이제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근거를 두는 거예요. 네. 그 위약금 조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위약금이 어떻게 뭐 세간에는 뭐 4천억이다 6천억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추측의 근거는 이 뉴진스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벌었던 수입 거기에서 이제 기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위약금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광고가 됐든 뭐 소속사와에 됐든 뭐 방송사와에 됐든 계약을 맺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니 뭐 출연료 계약금액의 2배를 위약벌로 문다 뭐 이런 계약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조항이 다 있고요. 예. 그리고 뉴진스가 원래 데뷔하고 나서 벌었던 금액 그걸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이제 6천억 정도가 나온다고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다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계속 번다는 그 확실한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결국 위약금 액수나 손해배상 액수도 산정을 해줄 텐데. 결국 법원으로 가야 될 문제가 될 건데 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되게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이렇게 해라 법원에서 조정을 화해 권고를 그쵸, 하거나 보통 그렇게 결론이 지금 나니까. 이게 화해 권고가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위약금 금액 때문에라도 1심에서 서로 못 받아들이고 2심, 3심 가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0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동안 활동 못하는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또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뉴진스가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래 가처분까지는 그렇다 쳐요.
가처분까지는 나도 마음이 상한 게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데 최소한 가처분 결정이 났으면 그 이후에라도 일단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맞아요. 활동 선언을 중단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도어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활동하는 것들 그것도 다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겉에서만 보니까 음. 어도어가 되게 이제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또 뉴진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모르는 거고 일단 이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니까. 근데 남아 있는 법률적인 그 계약은 또 이행을 해야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 안전하거든요. 뉴진스 입장에서는. 아하.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마음이 상했다는 걸 충분히 어필은 했잖아요. 네네. 그럼 가처분 결정을 내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내가 승복하고 그 일단은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 계약에 따른 의무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르겠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처분에서 본인들이 졌으니까 계약은 이행하되 그렇죠. 활동은 하되 네. 또 소송은 소송대로 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본안 판결 가는 동안 네. 우리 3, 4년 동안 뭐 활동은 할게. 네. 약간 이게 좀 자아를 좀 분리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했던 그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계약의 효력을 계약 해지하는 통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그쵸, 했단 그쵸. 말이에요. 그건 예. 굉장한 저는 배신행위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나갔지만 너무 나갔지만 가처분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한 뭔가 푼도 낼 확신에 생각이 차서 없습니다라고. 낼 생각이 없다는 네. 뭐 하여튼가. 하여튼 그 친구들의 생각은 뭐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팽팽하게 가는 거고 활동은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다만 아티스트로서의 평판은 또 이제 많이 깎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죠.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연예인들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들. 근데 그게 지금 다 이제 다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예, 브랜드 가치가 이제 굉장히 하락을 한 거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이런 생각 이제 뭐 하나 둘씩 성인이 돼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는데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한테 뭔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아닐까. 물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결혼 상담이나 이혼 상담,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심리적인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뭐 환경을 조작하던 상황을 조작하던 간에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의심해.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내가 기분 나빠해도 되나? 네. 저 사람한테 내가 괜히 싫은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영화에서. 네. 가스등이 희미해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봐요. 그런데도 지금 가스등이 희미해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 그 남편이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네. 그 상황에 놓이면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뉴진스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니진이라는 그 되게 유능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들도 굉장히 그렇죠. 크게 성장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미니진 씨가 하는 말이 이제 절대적인 게 되는 거죠. 권위도 있고 자기들은 미니진 씨 말을 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니진이라는 훌륭한 디렉터 덕분에 성공을 했고 네. 지금의 영광을 얻게 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오리가 알 깨고 나오자마자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을 하듯이 미니진 씨도 분명히 뭐 뉴진스는 뭐 내 새끼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엄마와 자식의 관계. 물론 이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다라는 거. 이제 일각에서 정확히 그렇게 알 보고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뉴진스의 케이스를 좀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까? 하는 사람요? 예.
이게 뭐 그냥 가스라이터 하는 사람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뭔가 뭐 성격, 성향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요,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도 의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본인마저도. 예. 의도해서 하는 경우는 원래 그 가스등이란 영화에서는 의도해서 해요. 의도해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의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제 그게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기의 생각이 뭐 확고하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너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옳은 거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안 했다면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심지어 불륜을 해도요. 네네네. 불륜을 만약에 남편이 불륜을 했다 봐요. 예. 그러면 아내한테요. 아내가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라고 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그죠, 하고 막 그죠. 이래서 네가 나한테 원인 제공. 제대로 내 말 들어주지 않고 나를 외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 아내분은요. 아 그래. 사실 어떻게 100% 남편한테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좀 소홀했지. 그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아,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거의 그거네요.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 사랑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면 되는 건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는 아니겠죠.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철벽방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취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에서는요 언제나 그 대등하지가 않아요. 모든 관계는 네. 만약에 연인이야 그러면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약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 라면서 작은 후퇴, 내 생각을 조금 후퇴시킨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거죠. 조금씩. 그럼 나중에는요. 굉장히 갭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이게 나쁘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처음에는 한 네. 10cm만 양보하다가 네. 나중에 1m, 100m까지 양보하게 되는데 네. 본인이 그걸 또 깨닫지 못하고 네.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네. 되는. 예를 들면요. 폭행을 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처음에 맞을 때는 한 대 맞았어. 네네네네. 그럴 때는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폭행이. 네.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그냥 무감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를 때려요.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이혼하는 것밖에 답이 그쵸,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난 이혼을 못해. 왜냐면 아이도 어리고 경제력도 없고 내가 또 나가서 누구랑 재혼할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이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네. 난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만드냐면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예, 괜찮아. 그리고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어야 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10번 때렸어. 근데 올해는 5번밖에 안 때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나아지고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정말 심한 폭행인데도요. 이게 심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놀라는 건요. 폭행이 너무 심해요. 근데도 혹시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목을 조르는 건 그냥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 던져서 사람을요? 그러니까 밀치는 거죠. 아, 남자가 밀치면 여자가 이렇게 뒤로 그죠. 이렇게 붕 뜨듯이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파랑 그런 탁 테이블에 머리가 맞아요. 피가 줄줄 나요. 예? 그래도 남편이 그걸 보고도 나가버려요. 밖에. 자기 나가서 친구랑 놀고 와요. 근데 그런데도 그러면은 맞은 사람은요? 그런데도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좀 피가 났네. 그 정도? 약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음. 이제 그 상담하셨던 분의 음. 실제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관계를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이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때리고 폭행을 해도 저 여자는 집을 못 나가. 그렇죠. 상대방은 사실요. 상대방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얘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남자들이 밖에선 또 잘하고 다니고. 잘하죠. 그거는 나의 행동이 결국은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참고 스스로를 무디게 만드는 행동이 얘를 더 악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또 집안에서 그렇게 폭행하는 남자가 사회생활할 때는 또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되게 있고 잘하죠. 네. 내 언니한테는 또 좋은 네. 남자일 수 있고 네. 이게 참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나 선과 악이 공존해요. 예. 자기 안에. 근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은 나의 악한 점을 발현시켜요. 음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좋은 점만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더 악마로 나도 모르게 맞아요. 만들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진짜 막 매 맞고 이런 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아니 잘못한 게 있죠 분명히. 아.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택이에요. 선택하는 거. 선택할 때 택. 네. 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고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관계는. 그리고 이 관계를 끊지 않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는 게 모두 다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이인데 아까부터 계속 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엄청 강조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좀 제가 가볍게 이야기해서 정신줄이라고 하죠. 네, 생각의 힘이거든요. 생각의 힘이 없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국은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골로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면 스무스하죠. 네. 네. 작은 이익, 큰 이익이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작은 이익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라는 정말 작은 이익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의 인생까지 다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돈을 또 벌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선택. 내가 선택한 거죠. 네. 결혼도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저런 사람한테 계속 영향을 내가 받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극단적인 폭행까지 가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나 뭐 상대방 이제 처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혼 사유 이유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뭔가 심리적인 지배를 받는 거를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사람은 모를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거고요. 또 주변에 혹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도 이걸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맞은 자국이라도 있으면 이제 입증은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막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사람들은 뭘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스라이팅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기로. 지배받으려고. 네. 왜 그러냐면요. 가스라이팅을 받기로 선택을 하면요. 뭐가 좋냐면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건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 있잖아요. 네네. 사기 피해자죠, 물론. 네. 그렇지만 사기는 다른 범죄랑 매우 다른 게요. 사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사기꾼의 사기에 넘어가는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가요? 쉽게 돈 벌려고. 그죠? 욕망이에요. 작은 그쵸. 이익.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구조라고 저는 봐요. 시원해.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그쵸. 결국 그 사람이 역량은 안 되는데 욕망만 너무 커서 그쵸. 앞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저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AI까지 누굴 다 조작을 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속이게 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그쵸. 그런 사기랑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뭐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자 사기나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쵸. 금액을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한 달에 벌 수 있다. 20%씩 불려드립니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가스라이팅도 음. 마찬가지인 거고. 음. 혹시 이게 법적으로 폭행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가스라이팅이 처벌될 수도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어. 사실 우리가 나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요. 법원에서 정말 뭐 감금이 되고 음. 폭행을 당하고 그 정도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음. 결국은 그래서 하셨잖아요. 이제 항상 이제 상담할 때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 라고 선택하신 여쭤보면 거라고. 예.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말을 못 해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음. 변호사님 T예요? 이런 거. 그런 얘기는 MBTI T? 하시죠. 극T십니까? 극티죠, 극티. 극T세요? 아니 저는 T긴 해요. T긴 해요. 근데 또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기대는 성향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끊어내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나 지금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의 힘. 이게 논어에 보면요. 네. 변호사님이 논어 엄청 좋아하시죠? 아니 저는 논어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면 또 어려워하니까 그냥 논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공자님의 말씀 네, 속에 모든 예.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의 힘이요. 네. 생각의 힘. 생각의 힘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공자는. 그래서 보면은 구사라는 게 나와요. 9가지 9번. 생각의 기술이에요. 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생각 이렇게 해라라고 네. 해서 뭐 시사명 볼 때는 밝게 보고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볼 때는요 밝을 명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욕심에 우리가 이제 콩깍지 씌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콩깍지가 씌어서 보는 건 아닌지 네. 그렇게 쭉 하면서 9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견리 사이예요. 이득을 보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땅함. 마땅함. 예. 내가 그 이득을 취해도 되는 것인지 아하. 마땅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의사문이라고 있어요. 의사문? 네.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공자는요. 매사문이라고 해요. 매사문. 네. 매사를 물어보라고까지 하거든요. 항상 네. 질문해라. 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행위예요.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네, 우리가 질문만 잘해도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렇죠. 의사문. 자, 연인이야. 내가 뭔가 의문점이 있어.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쫓아나다고 하지 않을까?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 못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물어보는 행위를 통해서. 근데 안 물어보고 혼자 추측을 해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네. 저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난폭한 행위를 했어. 오늘 폭언을 했어. 그러면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 왜 그러냐? 이거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나쁜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선회한다고 하죠. 좋게 해석해버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이 시작은 결국은 내가 물어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힘이 또 생기는 거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근데 이거를 참 아시는 분들이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실 것 같고. 네. 그 외 영화 올드보이에도 그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오대수인가? 풀려나자마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나를 왜 가뒀느냐고. 근데 그거는 질문이 틀렸다고 상대방이 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이 틀렸죠. 왜 가뒀느냐가 아니라 왜 15년 만에 풀어줬는지를 그쵸. 물어야 네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라고 하죠. 전율이 느껴지네요. 질문을 잘하면 답을 스스로 찾아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스라이팅 콘텐츠에서 헤어나올 수 없겠습니다. 계속 이걸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근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유약하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더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돈도 벌고 있고 하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야 됐다 그래. 이렇게 하겠지만 또 사람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분들한테는 좀 빨리 깨우쳐 드려야겠다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 뉴진스 이 친구들이 또 언젠가는 이제 30살 되고 40살이 될 텐데 한 10년, 20년 뒤에 지금의 이 사건을 반추해 볼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사람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죠.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도 너무 억울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썩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한참 나이 들고 났을 때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말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는 좀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 좋겠거든요. 성장.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20대도 안 된 친구들도 있던데. 근데 이게 그 성장도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월드 스타잖아요. 세계 톱 스타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죠. 사람으로. 연예인으로서의 성장도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끝이 나지 그쵸.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끝이 그럼요, 나고 그럼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살면서 거기서 연예인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직업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삶이 있기도 전에 먼저 연예인이라는 게 된 거죠. 굉장한 스타가 된 거예요.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이미 스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꼴 스타인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삶이.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소년 등가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세 소년 가지 출세. 인간의 세 가지 불행으로 나오는 게 소년 등가. 그러니까 어릴 때 급제하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너무 많은 이제 영광을 맛본 거죠. 성공을. 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 정립되기 전에 그게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 자기 인생이 돼버려서 스타는 근데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예. 그럼 그게 끝났을 때 자기의 삶도 그냥 놔버려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소년 출세했는데 사실은 겸손하기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주변에서 다 막 떠받들어주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막.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세 가지 불행 중 하나다. 그래서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도 불행. 음. 그래서 저는 좀 늦게 출세하려고. 언제쯤 하실 건가요? 40 넘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공하고 나서도 신기하게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흥민 아니면 오타니 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천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가정교육? 본인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는 노력이 있었다고 봐요. 그냥 이게 천성적으로 될 수는 없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받고 계속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되긴 어렵다고 보거든요. 천성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스스로 네. 또 성찰하고 노력하는 그죠? 것도 스스로 마찬가지고. 노력하는. 그래서 뭐 손흥민이나 오타니 같은 선수들은 뭐 전 세계에서 또 그렇게 사랑을 오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변호사님 그 콘텐츠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인간의 등급을 나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이건 뭡니까? 차별입니까? 계급입니까? 인간의 등급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동의하시나요? 뭐 경제나 계급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선 계급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간의 등급이라는 건요.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그냥 나누진 않아요. 뭐 내가 기분 좋으니까 너 1등급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좀 삶을 살아보신 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도 경험 다 해봤을 건데 우리가 나랑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반에서 반 친구들 다 좋아? 라고 물어보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죠. 그렇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럼 거기서 이미 등급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네. 근데 여기서의 등급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네네네.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람 다 똑같아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냥 막연히 느끼는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급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등급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있어. 근데 그 기준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아예 차라리 대놓고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네. 객관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논어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논어 보셨나요?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네. 논어 이게 원서처럼은 못 보고 음. 왜 몇 살에 읽는 논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논어 이렇게 음. 편집된 책들을 좀 봤죠. 그럼 느낌이 다 어떠세요? 주워드는 거. 논어라고 하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접하신 논어로 보면 철학적인 물음 같은데. 제가 느낀 공자 논어는요. 네. 이제 논어를 통해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네. 공자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막 뛰어난 그런 사람이 흔히들 우리가 4대 성인 막 이렇게 네. 말하긴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공자 스스로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생이 지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 네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자처럼 열심히 하면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논어에는 한 500여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장들은 결국은요.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책이거든요. 논어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네. 네.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나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나부터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부제가 네. 이립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논어에서 찾은 나의 이립. 네. 이립이라는 게요. 이립이 몇 살인가요? 이립이 50인가요? 이립이 30. 30인가요? 네. 30살이 이립. 너무 오랜만에 이거 생각해봐. 그 다음에 40은 다 아시죠? 이순. 40이 부록. 부록이구나. 어.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는데? 다 나오는 건데 이거 네.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40이 부록이고 부록. 그 다음에 50이 이제 지천명. 뭐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봤는데 음. 물어보면 여러분도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죠. 네. 그리고 60이 이순. 네, 60이 이순이고 그 다음에 70이 종심소유 분류구. 예. 이렇게 나가는 거고 15살도 있죠. 이게 지우학이에요. 배움의 뜻을 두는 거예요. 네. 근데 배움이라는 게 이게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다움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다움. 네, 사람 다움. 그러니까 먼저 나다움. 사람 다움, 나 다움. 그다음에 각각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역할 다움. 그것을 배우는 것이 15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립은 나답게 바로 서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시기. 예. 그다음에 부록이라는 거는 이 혹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부록이라는 건. 그러니까 귀신의 영역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40이 되고 지천명은 50 정도가 되면은 이 명이라는 게 팔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이가 5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명이니까 팔자다. 하늘의 그래서? 뜻을 따른다. 하늘의 뜻을 안다.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50 정도 되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고 사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공자가 각각의 나이에 달성했던 성장의 모습이에요. 공자 스스로. 네, 본인이. 왜냐면 공자가 70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네. 70에서 끝나잖아요. 그 만약에 당시에는 더 살았으면 80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성장하지 않죠. 네. 여기서 누구는 지유학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지천명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나이대로 나누는. 아니, 나이대가 아니라 성장의 정도 나누는.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에게는 이립이 뭐 50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공자 선생님이 늦게 깨우쳤으면 그죠. 지우학이 뭐 한 40살 됐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모범적인 성장의 모습이었던 거고, 우리는 지유학도 내가 40인데 지유학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사람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중인 이하하고는 형이상을 말할 수 없다. 약간 좀 수준 떨어진 사람하고는 말 안 통한다. 그죠. 중인 이하하고는 말을
어려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대놓고 네, 이거 대놓고 공자님이 나옵니다. 하신 말씀. 네. 논어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지자. 상지자. 네, 그다음에 하는 밑에 있는 사람은요. 우자라고 하거든요. 하우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어허. 상지자하고 하우자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아, 불이. 많이 아는 사람과 네. 아예 깨치지 못한 사람. 불이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고정.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상지자는 1등이에요. 1등. 네네네. 1등급. 그러니까 이 상중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예. 상중하. 이거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 9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안에서 상중하. 네.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 9등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저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있으면은 9등급이 하우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등급은 상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지자랑 하우자만 변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상지자는 원래 변하면 안 돼요. 뭐 배워서 알고 있던 게 다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죠? 인간으로서 최고에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변한다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음, 그런데 하우자는 변해야 되죠. 얘는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못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냐? 예. 이유는 얘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생각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문제가 없어. 네.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지. 나는 안 변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고. 그쵸?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다 계속 나눕니다. 공자는. 논어에 보면은 군자하고 소인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성인도 나오고요. 군자도 뭐 지자, 인자, 용자 그렇게 또 나누고요. 계속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좀 수준 낮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입씨름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공자는요, 이제 논어에 굉장히 많은 욕이 나오거든요. 욕? 네. 아, 공자님도 욕 좀 하셨. 네, 네. 저는 우아하게 욕하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공자가 이런 욕 진짜 잘해요. 되게 좀 비유적인 욕을 하는 거죠. 누가 그 말씀 하시던데 공자님이 벌써 한 2000년, 2500년 전. 2500년 전.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말했다고. 그쵸. 그 뭐 옛날 그죠. 그 농담 훨씬 반, 전에도 농담 반. 예.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우아하게 욕을 하시다. 네, 우아하게 욕하는 거죠. 공자가 하는 욕은 우아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중인 이하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럼 공자는요. 그래 너가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하고 끝내요.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제자들한테는 해줘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말해줘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냥 너는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 그래라. 그리고 그냥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둔한 사람을 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다 논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변호사 채널에 악플을 그대로 다 두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는 악플이 있어야지 사람이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세상이 아닌데 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 뭐 시간도 없지만 악플을 다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요 책에도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뭐 이런 파트 그것도 있더라고요. 논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불려 기자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9등급은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우자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등급이라고 쳐봐요. 네. 근데 제가 9등급이야. 그럼 5등급하고 9등급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변할까요, 여기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네. 9등급은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은 변하는 끌어내려. 건 내가 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경제력이라든지 전혀 아니에요. 무슨 뭐 가방끈의 길이라 이거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기분 나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람의 성장 정도 있잖아요. 뭐 지우학하고 이립하고 부록하고 그런 모습들, 그걸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경제적으로는 되게 없어도 청빈하면서 공부하고 네. 본인의 수양을 통해서 네. 성장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공자는 가난했는데요, 뭐. 아, 가난하셨나요? 공자는 사실 그 주유천하 하면서 예. 일자리 얻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가난했죠. 250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때도 양극화가 예, 있었을까? 그럼요. 거기도 어. 부자는 있고 가난한 그 사람들이 시절에도. 있는데 그 아내라는 수제자는 거의 더 가난했죠. 빈천하다고 표현하죠. 네네네. 빈천한 삶을 살아도 근데 즐거워했죠. 그게 음.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거든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자여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부자가 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성장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또 이제 행복이고 즐거움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건 사람으로서의 성장이에요. 돈적인 성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다 금전적인 걸로 좀 치환을 하는 게. 네. 아, 이게 또 너무 경제 채널이어서 막 그런 것도 있나? 아, 해야죠. 아, 경제 채널이시니까 네. 공자의 그 생각 논어에 보면요. 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은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인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결국 공자는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연결이 돼요. 똑같은. 예. 근데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경지이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논어인 거죠.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논어이고 그 다음에 신의 가르침이 네 이웃까지 넘어가서 사랑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 그죠? 다 같이 이제 또 성장을 하면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다. 9등급 인간을 만나면 결국은 나를 끌어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겉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사실은 속은 그쵸. 좀 9등급 인간. 예.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예. 오로지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물어볼 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결혼을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예.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예.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 책 제목도 그랬듯이 그게 결혼은 결국은요.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예, 결혼은 관계를 맺는 거죠. 예. 이혼은 관계를 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를 맺는 건 잘하세요. 말 안 해도 잘해요. 근데 끊는 걸 못해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예, 이 끊는 거 한자로 보면은 네. 이건가? 이 떠나는 거 있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멈추는 거. 논어에 다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멈추고 떠나는 걸 못하면요.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도요. 되게 재밌는 게요. 결혼 상담할 때 제가 보면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했대요. 네.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아, 뭐 연애하면서 뭐 이렇게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다가 아니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예. 근데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 네. 근데 그래도 그 결혼해야 될 것 사람만한 같아. 사람 없더라. 근데 내 주변에 이제 쭉 적잖아요. 원래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나랑 결혼할 쟤도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 리스트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쟤밖에 없어. 그럼 쟤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매우 불합리하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막 차선을 고르다가 어떻게? 예. 내가 안 팔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이 옥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는 다 가슴에 옥을 하나씩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옥, 네가 품고 있는 옥은 얼마짜리 옥이냐?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비혼주의자들도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서둘러서. 약간 이제 몸값을 낮추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내 옥의 가치를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쳐봐요. 예. 근데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은 제 값에 팔 수가 없는 거고요. 그쵸. 애초에. 근데 10억인 걸 알아. 근데 안 팔려. 그럼 조급한 거예요. 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막 후려쳐요, 가격을. 나 10억인데 나 그냥 5억만 해도 팔게.
1억만 해도 팔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요. 내 옥을 먼저 갈고 닦아야 되고요. 가치를 계속 올려나가야지 내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이 관계를 끊는 거를 못하면요. 이게 결국은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순서예요.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헤어짐 상실을 두려워하고. 예. 근데 논어에서 멈추고 떠나는 걸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륙당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죽는단 말이에요. 잡아먹힌다. 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만 요행이 죽음을 면한 상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손절한다. 라고 하는데. 손절이라고 할 수 있죠. 손절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 그죠. 주식도 관계도. 주식도 손절 못하죠. 근데 이게 또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카톡 차단도 차단 목록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약간 좀 성향이 좀 좌우되겠죠. 그죠. 성향이 이제 기본적이겠지만 이거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배워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생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나는 왜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결혼 이꼴 행복이 아니잖아요. 네. 이혼 이꼴 불행이 아니고 아무것도 그건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내가 찾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륜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불륜을 왜 하는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예. 불륜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나은 걸 찾아서. 지금 행복하지 못해. 예.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을 해야지 행복을 한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찾는 거예요. 순간적인 행복, 쾌락을 찾아서 불륜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 또 끼리끼리 또 하니까. 계속 공허함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로 맺고 끊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맺는 것은 참 쉽게 잘 되는데 끊는 게 정말 어렵고 사실 이제 주식에서도 왜 손실 회피 성향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그쵸. 그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걸 뭐 마이너스 50%도 못 끊어내는 거죠. 인간 관계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나중에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너무 내가 또 미안한데 이런 생각 또 갖게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손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친구가 자꾸 카톡을 안 읽네. 라고 근데 내가 차단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화가 자꾸 안 되네. 차단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것도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본인 차단했다고 막 엄청 열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누가 등급이 더 높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변호사님도 좀 차단 좀 당해보셨나요?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야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아니면 아예 막 싫은 사람하고는 그냥 차단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좀 이렇게 남녀 관계라는 게 항상 같은 양의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항상. 그리고 시차가 발생해. 처음에 얘가 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매달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되죠. 뭐. 예.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막 매달렸어. 저 사람이 저를 차단한 거죠. 연락을 자꾸 하니까. 차단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지랄이라고. 막 계속 논어 얘기하고 이거 해야 상지자 돼요. 이야기 하다가 거기다 확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창피하다. 스스로가 어디 숨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차단 당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차단당했다는 사실에 놀래서
문자를 보내죠. 아, 내가 잡상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냐.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매달린 거거든요. 관계에서. 예. 근데 그때 왜 매달렸냐면요. 이거는 오만이에요, 오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생각. 너는 나랑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오만. 네. 내 오만 때문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늦게 했는데 좀 20대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지난달 얘기 아니에요? 지난달까지는 아니고 비교적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 쪽팔리죠. 매달리는 경험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이불킥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불킥도 하고 창피하고 뭐 나이값도 못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차단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누군가한테는 또 필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니 성장을 해야죠.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성장을 해 나가는 그 계기를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내쳤던 사람, 나랑 헤어졌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한테도 한참 지나고 보면 고마운 거죠. 그 내쳐줘서 경지까지 고맙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죠? 성장을 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덕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거지 쟤는 그냥 계기만 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뭐 고마워한다든지 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거네요. 본인이 더 성장을 해서. 근데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그럼요, 시간을 그럼요. 간과하는데 지금 당장 뭘 하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수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얘한테 뭘 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내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게 미혼을 했어요. 그럼 면접교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비양육자인 부모는 내 아이한테 지금 사랑을 못 주잖아요. 또 미안하죠.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또 무너져. 근데 나는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엄마잖아요. 네.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참 뒤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텨내고 그냥 막연히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도대체 성장이 뭐냐? 맨날 뭐 성장 하는데 키 이 정도 컸으면 됐지. 자, 성장. 어디까지 성장을? 그럼 맨날 책 보고 맨날 공부해야 되냐? 아니죠. 지겹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공부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험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거기 보면은 너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 있거든요. 그만하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지.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장은 그런 성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성장 있죠. 지우학, 이립, 네. 그다음에 뭐 부록, 네. 지천명, 네. 이순 이게 성장이에요. 네. 근데 결국 뭐냐면 덕을 쌓는 거예요. 나의 덕을. 근데 덕이 뭐냐? 다음이에요. 뭐뭐 다음. 군군 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 있어요. 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 이것이 될 때 우리 내 인생도 조화롭지만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거 너무 고전 아니냐? 뭐뭐 다움이라는 거는 고정관념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요즘에는 그 어떤 뭐 성 역할 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일단 논어는요. 네. 2500년이라는 시간의 세례를 받았어요. 검증? 그죠?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저 책을 2023년에 냈어요. 예. 근데 이게 2년 뒤에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은 그렇죠. 근데 논어는요. 2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열광하고.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춘추 전국시대 책을 왜 읽겠어요?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랑. 그래도 읽는 이유는요. 고전은요. 논어는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통찰. 그리고 공자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게 물론 옛날과는 다르죠. 옛날에는 공자 시대에는 제사가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잘. 근데 그것을 제사가 아니라 일로 이해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있잖아요. 예. 그 뭐뭐 부모 다음? 다음, 자식 다음 있죠. 지금 우리가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엄마 다음, 아빠 다음, 뭐 며느리 다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라고요. 네. 현대인에 맞게 결혼 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 제도가.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이 부여돼요. 결혼을 하면.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변했죠.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전문직 여성이야. 예. 결혼했어. 그러면은 아이도 낳잖아요. 아이 엄마라는 역할, 그다음에 그런 며느리라는 역할, 그런 것들과 나라는 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 다음과 며느리 다음, 엄마 다음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해서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 우리가 도덕 시간에는 역할 갈등이라고 배우죠. 역할 갈등. 사회적인 역할, 음. 엄마로서의 역할, 음. 충돌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혼 제도에 아직도 결혼 제도가 가장 늦어요. 좀 이 보수적인 변화가. 유교적이어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옛날 그 우리가 2500년 전의 논어를 지금의 삶을 못 담는다는 전혀 아닌 거죠. 그 내용은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 역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바꿀 제도는 또 바꿔 나가고 좀 정합성을 이제 21세기에 맞게끔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나다움 이야기하죠. 네네. 너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이냐. 그 질문은요.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덕을 쌓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 9등급 인간 어떻게 보면 하우자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성장을 조금씩 쌓아서 지식뿐만 아니라 덕도 마찬가지고요. 논어를 보면요. 이 등급을 되게 구체적으로 매기거든요. 네. 그리고 유형의 사람들도 나와요. 그 유형의 사람들. 유형의 사람들. 예를 들면 1등급은요.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가 사실 1등급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등급을 유형화하면은 군자라는 네네네.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등급은 선인. 선인 이제 좋을 선자를 쓴단 말이죠. 네. 좋은 사람. 네. 이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좋다는 거지. 아하. 착하다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뭐 4등급으로 보면은 호학자. 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네네. 근데 이 배우는 건 역시 공부 아니에요. 덕을 쌓는 거. 어허. 나다운 거. 이립하고 부록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호학자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항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항자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무사라고 해요. 사무사. 이거는 논어에서 되게 중요한 글자인데요. 네. 생각에는 무사, 사악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해라.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5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저 정도만 해도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저는 네. 5등급 이상만 되면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만히 넉넉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학위 시습, 뭐 절차탕마하고 그런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겨우 갈 수 있는 단계인 거죠. 5등급이라는 게.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로소 상대방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어디 있지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또 보이는 거죠. 나를 알아야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9등급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논어의 그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성인, 군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유항자, 호학자, 선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변호사님 혹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5등급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생각을 항상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무사가 되려고. 저보다 좀 아래에 계시네요. 많이 농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 별말 농담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콘텐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예 클릭도 안 하셨을 거고 아니면 보다가 이미 나가 계실 거고 근데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호학자, 유학자 그쵸.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등급이라고. 그래서 이 지식 채널이나 저희 같은 이제 뭐 경제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움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시려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고입니다. 야.
동의합니다. 함부로 무리를 짓지 말라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뭐 그것도요. 이제 예. 논어에 보면요. 가이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무리를 짓고 누구랑 무리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리를 잘못 지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요. 어울리게 되죠. 내가 정말 유유상종. 열심히 노력해서 5등급이 됐어. 음. 근데 9등급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묵자흑.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우리 저기 막내 PD도 있지만 네. 직장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 직장과 그 직장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음. 그래서 우리 채널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막 변호사님 같은 분, 교수님들, CEO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는데 너무 좋은 환경 아니냐라고 사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아닙니까? 네. 아까 그 손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손절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내고 남는 인간관계 없을 수도 있고 또 손절한 후에 죄책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에서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거기에 따른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맺고 끊는 거는요. 예. 사리에 맞게 해야 돼요. 사리에. 맞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관계를 맺고 기분 나빠서 관계를 끊으면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관계를 맺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은 끝까지 안 느낄 거고. 근데 그게 성향이 아니라 예. 저 사람의 성향이 원래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 예. 죄책감을 원래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예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논어에 보면요. 오로지 인자만이 사람을 제대로 좋아하고 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리에 맞게 관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이득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사리에 맞게 관계를 맺고 끊었다면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아직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냥 뭐 이렇게 관계를 끊었거나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카톡 차단한 다음에 뭐 49제를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사리에 맞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차단한다라고 통보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게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가족 안에서. 친구는 사실 그냥 끊으면 돼요. 예. 거기 뭐 사리가 없어도 내가 싫으면 그냥 끊었어. 그래도 뭐 죄책감 안 느껴요. 예. 근데 가족은요. 혈족은요. 힘들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가정이 있어요. 아빠가 만약에 가정 폭력을 하는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아이를 때렸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그걸 말렸어요. 남편을 말렸어요. 네. 근데 아이한테 가서 그래도 아빠니까 네가 사과해.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아들은 굉장히 분노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나쁜 거거든요. 사리에 맞지 않죠. 네네네. 여기서 사리에 맞는 거는 때린 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가정 안에서 사리에 맞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나중에 컸어요. 예. 아빠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분노죠. 분노가 가득해. 미워. 근데 엄마한테 그래도 아빠니까 네가 이거 해야 돼. 넌 효도해야 돼. 그런 교육을 배웠어.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리에 맞지 않게 미워하는 법이. 그럼 딱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뭐 대든 건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저를 때리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잘못하셨습니다. 그거를 한 대 더 맞지 않을까?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도. 네. 근데 아버지랑은 혈족이니까 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리를 멀리 둬야 돼. 어린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집을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가정 안에서 거리를 멀리 둬야 되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독립을 하고요. 아버지하고는요. 최소한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를 아버지가 치유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멀리 둬야지 건강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머니가 여자분들은 인정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잘못해도요. 그냥 넘어가. 음. 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리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져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의 그것도 작은 이익이거든요. 당장 편하려고 하는. 그냥 넘어가자는 주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는 그게.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스라이팅도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쵸. 생각의 힘도 그렇고 내가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사리에 맞게 해야 한다는 거. 그죠.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YG 부스터 하나 까드리겠습니다. 아, 네. 왜냐면 저희가 더 변호사님을 더 힘내셔서 몇 시간 더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에너자이저 같은 거네요.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두뇌 둔 활력을 위한 멀티케어.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아니 근데 저는 Y스트릿이 지금 이제 구독자 72만 명이 넘었는데요. 네. 그 불륜 콘텐츠를 여러 경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아직 다룬 적이 없어요. 아, 좀 경제 채널에서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루는구나. 네, 다른 데서도 이제 뭐 변호사님들이나 또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또 불륜 콘텐츠가 이게 핫하지 않습니까? 항상 재밌죠. 재밌고. 원래 치정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을까? 실제 많죠.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이혼 사건의 대부분은요.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80%는 불륜이 항상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요. 불륜했다고 다 이혼하지 않아요. 용서도 해주고. 예. 왜 용서를 하느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관계는 끝났어요. 그렇죠. 뭐 신뢰는 다 깨졌는데. 네. 상대가 불륜하는 걸 본 순간요. 그게 나는 계속 생각나요. 용서를 그쵸. 해도. 사실 용서를 못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용서한 척을 하는 거죠. 용서한 척. 아이가 어리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내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해야지 뭐.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개과천선을 할까요? 자, 우리가 등급을 배웠잖아요. 9등급을. 물론 상대방이 달려 있는데 제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 9등급들의 특징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이야.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논어가 되게 좋은 게요.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주역인 거죠. 그래서 예측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불륜 저지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저질렀는데 변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안 변한다는 거죠. 내 잘못 아니다. 아니면 너도 잘못이 있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 잘못했다, 다시 잘 살아보자, 싹싹 비는 사람은 그나마 좀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근데 계속 살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럴 수도 그러고요. 있고. 한두 달 지나면요. 금방 돌아가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불륜한 상대방도 내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없네. 그걸 알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면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더 세게 나와요. 어차피 또 이혼 안 할 거잖아. 불륜한 사람이 잠깐 실수한 거 같다. 네. 뭐 그래, 뭐 이렇게. 나 더 그럴 세게. 거면 너랑 못 살아.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이혼하자고요. 그럼 상대방은 또 아니 내가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내 그래, 잘못이야. 지나간 일이. 또 내 잘못이에요. 또 그거조차. 그러면서 또 가스라이팅 당하고 상대방은 또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더 조심해서 하죠. 안 들키기. 가장 기억에 남는 불륜 사건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불륜은요. 사실 모든 불륜 사건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제가 특히 더 기억에 남는 건요. 불륜한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오히려. 불륜한 사람들은. 예. 등급이 낮으니까 예. 아니면 삶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을 치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요. 네.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불륜하는 건. 근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건 배우자예요. 불륜한 사람의 배우자. 그러니까 예. 피해자죠. 예. 어떤 분들은요. 그래 이혼을 안 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자가 불륜했을 경우에 상간녀랑 자기를 비교해요. 예? 경쟁을 해요. 마치 축첩처럼. 그러니까 내가 본처고 제가 세컨드인데 남편이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오게 하는. 그러니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예뻐야 되고 내가 더 여성스러워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내심에. 아니 그게 뭐 그 임금님을 모셔야 하는 뭐 그쵸. 누구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어떤 불륜한 남편은요. 그럼 옛날에 임금님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대놓고. 네. 근데 너는 임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게요. 이것도 가스라이팅인데요.
불륜을 하고요. 그 관계를 빨리 못 깨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누가 불륜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네네네.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익숙함 고통을 그냥 받아들여요. 아유 또 안 들어오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내 남편과 그 상간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있죠. 거기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짜놓은 그 아주 지저분한 이제 비루하다고 표현하는데 그 비루한 세상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진짜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비교하고. 네. 그래도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조강지처니까, 내가 본처니까 난 더 권리가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상간녀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센 사람들은요, 불륜도 등급 있거든요. 불륜도요. 네네네. 네. 네. 불륜도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면 좀 그런데, 예. 괜찮은 불륜이 있어요. 그 나쁜 것에 비해서. 예. 근데 나쁜 불륜은요, 이제 이런 상간녀가 있어요. 불륜한 게 들켰어요. 오래 불륜했어요. 한 5년 했어요. 들켰어.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미안해 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야, 이제 들켰으니까 잘 됐다. 차라리 잘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 마누라는 나였어. 남편한테. 나랑 상의했고, 집 사는 것도 나랑 상의했고, 자식들 진학 문제도 나랑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내는 나였다는 거죠. 너 한 게 뭐가 있냐? 본처한테.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나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러고 살자 그래요. 상간녀가. 그리고 남편도 괜찮대요. 본처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처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 알게 된 거고 5년 만에. 네. 그럼 충격을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상간녀가 저렇게 나오니 저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 이혼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혼은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5년 동안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여러- 갑자기 알게 됐고. 그죠. 여러 가지 심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 마음에는요. 이혼을 하고 나서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예.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아,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이제 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예. 내 남편, 상간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간녀랑 경쟁하고 이혼은 못 하고. 남편이 나한테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막 오히려 남편한테 잘해주고 화도 못 내고. 아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게 당연하죠. 사느니.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참 그 사람의 행복은 본인이 이제 선택하는 거긴 한데 아까도 이제 택자 보여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 뭐 수당 받으려고 변호사님. 뭐 이럴 수도 저는요, 있잖아요. 저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제가 하는 상담은요 질문을 해요. 오. 그래서 자 그래 이혼을 안 하기로 선택을 하셨어. 예. 그러면은 앞으로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답에 또 다른 질문을 하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결론이 이렇게 가면 나요. 안 된다. 네.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차피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선택을 하시라고 해요. 그 대신 계산은 잘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셔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혼에 도달하신 분들도요. 결국은 그 이혼의 두려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고통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익숙한 고통. 조선시대로 회귀해서 살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고통보다는 익숙한 고통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내가 경험했죠. 이 고통은. 그러니까 두렵진 않아요. 고통스럽지만 두렵진 않아. 근데 이혼 후 따로 살아간다라는 미지의 세계는 더 그건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야 신기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거 겪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뒤틀리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산 모임 뭐 보내지 말라라든지 특히 뭐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장소나 뭐가 따로 있을까? 그게 어떤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쇼츠 영상으로요. 산악회는 99% 안 돼라는 쇼츠를 올렸었거든요. 99%나요? 물론 이제 과장을 한 거지만
그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에요.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요? 뭐 탁구 동호회는 어떠냐, 골프는 어떠냐, 수영은 어떠냐, 다 이제 불교 대학은 어떠냐 막 다 나오는데 저는 단호하게 다 안 됩니다. 말씀을 아니 드리거든요. 그래도 뭔가 건전한 취미 모임은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네. 결혼이라는 거는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예. 배우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배우자 입장에서 함께 예. 생각해줘야 하는 예, 것. 배우자의 입장에서 기분 나빠할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결혼인 거거든요.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 옛날에 그 깻잎 논쟁이 한참 있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애인이에요. 내 부인이고 아내고 남편이에요. 내 애인이나 부인 남편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예. 기분 나쁘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럼 안 거고.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행위거든요. 법적 행위잖아요. 물론 연애는 좀 더 자유롭긴 하지만. 아하. 그래서 내 배우자의 기준에서 기분 나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결혼이다. 아하. 이게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걸 속박 음.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운동하고 싶고 음, 등산 좋아하고 음. 막 하는데 음, 아니 왜 건전하게 운동하러 가는데 못 가게 해. 음. 혼자 산 타면 그거 음. 위험하잖아. 음.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안전하다고 이럴 수도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내 행위를 모두 구속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산악회를 가요. 근데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 혼성은 산악회야. 근데 뭐 그것만은 괜찮겠죠. 근데 거기서 둘이 어떤 소모임을 만들어. 남녀가 구성된? 그런 것을 등산 아내가 끝나고 딴 거 하는 소모임. 그죠. 음. 그리고 등산이 더 위험한 이유는요. 그 자체에 이미 등산이라는 활동을 할 때 이미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좋은 구조이거든요. 해보신 등산. 것처럼. 아, 저도 이제 물론 소시적에 결혼하기 전에 예. 등산 가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지리산을 갔다가 예. 조난을 당했습니다. 오, 다리가 풀려서 오. 그때 같이 갔던 산악회 남자 어. 나이가 저보다 어렸는데 그 친구 등에 엎혀서 오. 내려온 경험이 있거든요. 뭔가 싹 텄나요? 아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는. 뭔가 스킨십을 하시니 위에서 네. 올라와서 이제 손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손 잡아주면 이제 마음이 어. 없던 사람도 그냥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춘 인간이라는, 남녀들이 예전부터 산악회는 그런 애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건전하게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 불륜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산악회에 가는 거를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남편이 싫어하거나 아내가 싫어한다면 네. 하지 말아야 네. 된다. 그게 결혼이다. 부부 동반으로 해도 불륜은 나더만요. 부부 동반으로 해도 사실 뭐 앞집 이렇게 아파트에서 예. 서로 마주하고 있는 앞집끼리도 불륜하니까. 그거는 TV에 나오는 케이스 아닙니까?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서로 친하잖아요. 예.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 불꽃. 저 사람이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다들 다들 이제 불화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다가 또 친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앞집에서 좀 큰 소리 났는데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내가 좀 이렇게 도닥여 주기도 하고 뭐 또 오지랖을 부리다가 내 남편 보고 가서 좀 중재 좀 해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정부이 나고. 가장 기상천외한 사건은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불륜요? 불륜은 방금 말씀드리는 사건도 있고요. 그런 사실 불륜은요 그 가리지 않고 다 발생해요. 뭐 직업이 없어도 불륜하고요. 돈이 없어도 불륜은 하고 못생겨도 불륜을 하고 전혀 이거를 뭐 통계를 잡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것도 능력이다. 뭐 불륜도?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 예. 남편이 불륜을 해서 상간녀를 이제 잡아냈어요. 근데 상간녀가 생각보다 못생겨서 놀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분 나빠하는. 아니 그럼 만날 거면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든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한다. 근데 어디서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심지어는 나이도 많은 사람 있어요. 한 5살 이상 더 많은 여자를 만나. 근데 나보다 더 못생겼어. 그리고 돈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저런 여자랑 불륜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내 아내가 불륜을 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상대가 못해도 그렇고 더 나아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충격은 어디에서든 받는 건데. 그래도 나으면요 이해를 좀 해요. 그래 내가
그런데 이제 훨씬 못하면요. 정말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분류는 100% 이혼 사유입니까? 법적으로는 100%죠. 예. 근데 이제 안 하죠.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네, 안 하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정이 파탄난 음. 데 따른 이제 피해자로서의 뭐 권익을 음. 좀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간통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걸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고 지금도 사실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는 있잖아요. 민사 책임은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물론 이제 액수의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면 예전에 최태원 씨 그 예. 불륜 노선 사건에서는요. 위자료가 그때 1억이 처음에 1심 20억이 나왔었나? 1심에서 얼마 안 나왔다가 맞아요. 2심에서. 2심에서 확 올라갔죠. 2심에서 제 기억으로는 20억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 이게 불륜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예. 물론 되게 오래되고 뭐 혼외자도 낳고 재질이 나쁘긴 했지만 불륜인데 누구의 불륜은 20억을 받고 다른 사람의 불륜은 2, 3천밖에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자료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해요. 그게 된다면 불륜을 좀 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재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한테 20억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재산 상황도 고려를 하겠지만 사실 위자료는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발생하진 않거든요. 재산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만큼이고 어떤 부부의 정신적 피해는 요만큼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 최태원 씨 판결이 저는 좀 그래도 이 위자료, 불륜 위자료 액수를 좀 네. 상향 조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까지는 너무 적거든요. 2, 3천. 가정이 지금까지는- 파탄이 났는데 아, 불륜으로 인해서 그 위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배상은 별개입니까? 거의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죠. 포함이에요? 네. 2, 3천밖에 안 돼요? 네. 손해배상이라는 게 결국 정신적 고통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정 파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2, 3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웬만하면 길 가다 싸워서 뭐 할 때도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형사 뭐 폭행 같은 것도 오히려 성범죄 같은 거는 더 많이 나오죠. 성범죄는 이야, 이게 불륜 위자료 액수가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거 매우 시급하고요. 그것도요. 이혼을 할 때 3천, 4천 정도까지 나오지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요. 이혼 안 하니까 고통이 그러니까 파탄이 안 났네. 아,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더 않네. 줄입니다. 참을 만하네. 이혼 안 하면. 이런 거요? 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이었어요. 불륜이었는데? 네. 모텔 가는 것도 다 잡았거든요. 예. CCTV랑. 예.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밖에 없었다. 증거가 하나였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혼 안 했다. 700. 그 그밖에 안 판사님이 났습니다. 너그러우시네요. 누구한테 너그러운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 700만 원을 이제 받게 되는 배우자도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죠. 그 남편 통장에서 음. 아내 통장으로 오는 거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불륜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비용을 내주죠. 위자료를. 네. 그러니까 내 돈 받은 거예요. 내 돈. 야, 미치겠다. 네. 아, 근데 변호사님이 음.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은요. 사랑해서 한다고 말을 한다면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이혼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죠.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한 질문에 다른 질문을 하면 바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사랑으로 하면 사랑이 식어 뭐 길어야 3년일까요? 그럼 3년이 지났어. 사랑이 식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혼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결국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은 뭐 한 6개월 나온다. 설레는 마음. 저는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뭐 정으로 사는 겁니까? 결혼은요. 의리?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은요.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요? 예.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더 근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업자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뭘 볼까요? 사랑부터 보진 않겠죠. 신뢰. 신뢰예요. 예.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쟤를.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애정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아, 애정하고 사랑하고 다른 겁니까? 애정은 더 크죠.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인 거죠. 어허.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애정으로
살 수 있고요. 정 때문에 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신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어주는 건 신뢰예요. 그래서 제가 불륜이 있을 때 같이 살기 어려운 게 이미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신뢰가 깨졌다는 거는 수레하고 말을 연결시켜 놓는 거라고 보면은 이게 그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 수레는 가지 못해요. 가정이 그렇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본질은 신뢰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아, 막 지금 막 보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헤어지기 그럼 싫어서 연애를 결혼하는 하세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혼 상담할 때 결혼하는 과정을 항상 여쭤보거든요. 네. 들어보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비율적으로도요. 네. 정말 막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도 많지 않다고요. 그래요. 되게 놀랍지만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냥 뭐 계약하듯이 결혼하면. 예를 들면 임신해서 결혼했어요. 그것도 사랑해서 임신. 아니 안 여쭤볼게요. 네. 네, 그거는 예를 들면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아. 근데 결혼해요. 야, 그건 참 어려운. 불행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사례들 되게 많거든요.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결혼하고 싶지 않아. 헤어졌어. 근데 나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할 사람이 쟤밖에 없네. 결혼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럼? 당연하죠. 결혼의 본질은 네. 신뢰와 애정이다. 그래서 아까 그 깻잎 음. 논쟁도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죠. 싫어하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게 결국은 기준은- 이제 신뢰를 깰 수 있으니. 그렇죠. 기준은 상대방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 결혼 전에 상견례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뭐 인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 그죠. 우리가 참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 허례허식이다 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 준비하는 것들, 뭐 네. 혼수는 뭐 보내고, 하는 예. 거고, 그다음에 예단, 예물 뭐 그런 것들 상견례하고 이게 절차인데요. 이거를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사람이 지금은 사랑만 알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돈이 오고 가요. 사람의 마음은요. 돈이 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돈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이 트러블 없이 잘 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절차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차를 결혼 준비 절차를 대하는 저 사람의 태도, 저 네. 사람의 부모님의 태도 그런 거를 잘 살피면은 앞으로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내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나, 가정의 문화는 어떤가를 또 같이 보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하고요. 아. 아니 근데 두 눈으로 그냥 보는 거는 왜냐면 이미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여. 시사명이 안 돼요. 밝게 보질 못해요. 음. 근데 문제 해결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100%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 둘이는 그렇게 간략하게 결혼하기로 했어. 예. 그러니까 예단, 혼수, 그러니까 예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근데 우리 엄마가 해야 된대.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약속을 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얘 생각이에요. 자기 부모의 말을 권위를 빌려와서 우리 부모님이 이건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전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준비는 한 번밖에 안 할 거니까 그냥 뭐 내가 참지 뭐 그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은요.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작동해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을 해도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절차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약간 회사에서 직원 면접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 문제 맞아요. 해결 과정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네. 하는 거잖아요. 면접이에요.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이고 싶고. 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 모습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끝난 거예요. 헤어져야 돼요. 파혼의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근데 이혼 신속하게 하기 전에는 또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니까. 이혼을 신속하게 하려면요. 예. 앞으로 올 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그렇죠. 미래의 모습은 과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보여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이미 봤죠. 봤을 거예요. 근데 못 본 척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 이 책에.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네, 이거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절대 이혼은 없나?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리에 맞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또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음.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 음.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 그 PD가 넣은 겁니다. 네네. 예. 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신 입장에서 보기에 결혼을 네. 꼭 해야 할까요? 저는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일단 이제 비혼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혼주의는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됐고 결혼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고 이거 제가 결혼 뼈 때리는 말씀입니다. 결혼 정년기도 아닌 사람이 어.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애인도 없으면서 무슨 비혼주의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사람은요,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아, 제가 이혼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요, 나 다시는 아무도 안 만나, 그 말 하시거든요. 두 번 다신 사랑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예, 예.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장담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지 관계를 아예 맺지 않도록 노력할 수도 없고 아하. 그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셔라. 그 대신 신중하게. 그리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라는 것만 잊지 말고 결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왜 그 재혼을 하고도 또 이혼하시는 분들, 삼혼을 하고도 또 이혼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연예인들 있죠.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람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혹은 저 사람한테도 뭔가 하자가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판단이 틀렸을 때 재혼 삼혼이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요, 저는 일반화하고 싶어요. 저는 아주 뚜렷한 예. 지침 같은 예. 걸 드리고 싶은데, 결혼은 신중하게 하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재혼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재혼할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사랑하면요, 연애하면 되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법률 혼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도로. 물론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뭐 법률원밖에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재혼을 하셔도 되겠지만, 네. 아이가 있는데 재혼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근데 만약에 재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재혼은 더 신중하게, 재혼 이혼은 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더 더 신속하게. 신속하게. 예. 삼혼요? 삼혼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더 신속하게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또 이혼도 한 두 번, 세 번 해보면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법적 절차도 이제 아시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또 재혼 상황이 되면? 이혼 상담을 하면요, 뭐 때문에 이혼 못하냐면 아까 그 말씀 때문에 못해요. 이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맞아요. 않을까? 두 번이나 스스로. 이혼한 막 이렇게. 그래서 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굳이 재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연애하시라. 아, 연애를 하시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만 하면요,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재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아이한테 배다른 뭐 아니면 아버지 형제나. 다른 형제 자매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일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참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변호사, 우리 이지훈 변호사님 통해서 네. 논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많이 배웠습니다. 긴 시간 저도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 광고해도 되나요? 네네. 이건 쿠키 영상으로. 네. 제가 강의도 하세요? 강의 아류 논어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되게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중한 게 아니거든요. 연애를 뭐 5년, 6년 했다고 신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결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 남성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그 강의장 와서 눈 맞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눈이 맞을 일은 없다. 줌으로 해서 다 화상 이렇게 켜놓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줌으로 하지 않습니다. 화상은 저만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진 않은데, 이제 강의 제목이요,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 수업이에요. 헛똑똑이. 근데 결혼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관계예요. 인간이 맺는 것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렇게 돼요. 큰 고통을 받고. 예. 그래서 결혼이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결혼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도 보고 막 이렇게 점도 보고 하는 건데. 궁합도 봐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보세요. 사주-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이제 결국은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기준이.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서. 그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 네. 왜냐면 일을 같이 하는 동업자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강의인 거죠. 그거는 아예 솔로들이 듣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커플들이 들어요? 커플들이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나의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선물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 제랑은 안 되겠는데요? 그럼 좋은 일이죠. 아, 좋은 일.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애초에 네. 만약에 끝까지 가지 않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은요, 부모님들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이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엄마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쵸. 엄마도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무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생각은 또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연애라는 게요. 예. 연애는 사실 나를 알기 위한 방법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애할 때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지? 제가 기분이 지금 좋은가 나쁜가? 어떻게 풀어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애를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걸 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해보시라는 게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아요. 예.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는 보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후회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걸 네.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강인 거죠. 제가 알았던 것들을 예.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밑에 세대한테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주은 변호사님한테 이혼 상담을 받지 마시고 결혼 상담을 받으시라. 받아라. 정말 진짜 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결혼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